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래 기다려온 특별검사 수사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수사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존 더럼 특별검사는 연방수사국 수사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수사 자체는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금을 650만 달러나 쓰고도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 케이스는 끝나지 않았고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큰 소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 가운데 6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는 대통령과 양당 지도자들이 채무 상한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2주일 뒤에는 은퇴연금부터 부자,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의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젊은 층에서의 크레딧카드 채무 불이행이 늘어납니다. 종교를 바꾸는 미국인도 늘어납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종교를 바꾼 경험이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가르침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총기 난사로 적어도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18살 용의자는 경찰이 사살했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전 직원으로부터 성희롱과 임금 착취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줄리아니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원고는 관련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살림의 여왕으로 불렸던 81살의 텔레비전 퍼스널리티 마샤 스튜어트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수영복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반응은 글쎄요입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아지와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의 탑 뉴스는 당연히 백악관에서의 대통령과 특히 하원 의장과의 채무 상한선 협상을 위한 미팅입니다. 지금 거의 방금 전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하원 의장이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나온 결과이고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은 지난 4년 정도를 거의 이 뉴스에 굉장히 집착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돼서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4년도 지금 이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몇 가지의 법적인 그런 위반 사항이 있던 상관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발표들도 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인데요. 이 내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캠페인하면서 캠페인의 중요한 이슈로 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건조하긴 하지만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더럼이라는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선거 직전까지 아주 최고의 희망을 갖고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놓은 특별검사의 4년 동안에 650만 달러를 쓴 수사 결과가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캠페인 측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공모 같은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과거에 수사를 했잖아요. 연방수사국과 그리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서 사실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사 결과조차 만족하지 못한다고 2020년에 다시 윌리엄 바 트럼프 당시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아주 좋았을 때입니다. 이 존 드럼이라는 커네디컷주의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서 과거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했었던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어떤 내통설 이런 것이 잘못된 수사였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하고요. 어제도 보고서를 보니까 306페이지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 자체는 과거 행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캠페인할 당시에 2016년도부터 러시아와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하는 연방수사국의 수사 과정에서 굉장한 무리가 있었고 정확하게 딱 이것이 증거이다. 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거 러시아와 트럼프가 내통을 했어 하고 수사를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특별검사가 지적을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딥스테이트라는 저는 음모론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딥스테이트가 연방수사국과 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떤 그런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가 아니면서 정부 요소에서 정말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깊은 곳, 딥하다 해서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할 때 그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들과 연방수사국이 서로 짜고 그렇게 했다 하는 이 음모론에 대해서도 존 더럼 특별검사도 그 음모론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연방수사국이 확실한 증거를 갖지 않고 러한 그 날것할 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것은 강하게 비난을 했지만 그럼 그 수사가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수사 자체는 정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 전에는 많은 민주당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무슨 누구도 그렇고 계속 러시아 사람들과 만나고 다녔던 게 사실이고요. 만나고 다녔고 심지어 러시아에서 그를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 일하던 젊은 사람을 러시아의 스파이로 고용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로버트 멀러 당시의 특별검사가 이제 가려내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를 하는데 기소 자체가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이 트럼프와의 내통설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혐의 그러나 전부 러시아와 연관된 일을 했었던 사람들 해서 10명 이상을 기소를 했고 유죄로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트럼프 쪽의 특별검사는 3명을 기소를 했는데 한 사람도 감옥에 간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은 FBI에서 뭔가 증거를 제출을 할 때 당시에 증거를 도중에 바꿨다 하는 혐의를 스스로 유죄를 인정을 했고 나머지 2사람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 사람도 뚜렷하게 유죄로 어떻게 한 이런 것이 없는 이 형태인데 이게 그러면은 왜 중요한가? 수사의 결함은 있었지만 어쨌든 딥스테이트 이 음모론은 없었다 하는 얘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막 트윗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대중이 사기를 당한 거다. 그동안 뭐 본인에게 그것도 이제 증거 없이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다 이제 마녀 사냥이고 음모론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반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이런 말씀을 트럼프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해서 미국 대중이 사기를 당했다. 그 당시에 내 주변 사람들과 러시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그렇게 수사를 당했다. 당시에 연방 수사국으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죠. 러시아에 돈 받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도 눈물을 머금고 2달도 안 돼서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하겠다 하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지만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하는 일은 다 잘하고 내가 조금 뭔가가 잘못됐다고 세상에 드러난 것은 딥스테이트의 음모론이라고 강조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딥스테이트 구성원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4년에 걸친 그 수사 결과가 선거 전에 발표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블록버스터감이 아닌 겁니다. 뭔가가 트럼프가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당해서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오는 소송에서의 결과라든가 모든 것이 다 클린턴이 임명한 판사다. 누가 임명한 누구다. 누가 임명한 이게 다 딥스테이트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제 뭐 이용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오늘 아침 트럼프 자신의 발표로 알려졌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주장 같은 것은 조금 이렇게 가려가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같은 블록버스터가 아닌 과거의 연방 수사국을 뭔가가 조금 부족했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완전 무결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의 이것이 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화당의 하원의 짐 조던 그 법사위원장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그 가까운 트럼피안입니다. 짐 조던 그 하원 법사위원장이 당장 존 더럼 특별검사를 의사당에 초대를 하겠다. 청문회에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행정부였을 때 치리하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해서 계속 사람들을 이제 청문회에 그 초대를 하고 소환을 해서 증언을 들으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내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참 돈이 많다. 650만 달러를 썼으면 됐지. 또 쓴다. 말하자면 무승부인 거예요. 과거의 행정부에서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12명 이상을 기소하기는 했지만 그때 그 특별검사가 수사를 끝냈을 때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여서 있기 때문에 윌리엄 바라는 법무장관 나중에는 쫓겨났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었던 법무장관입니다. 그 법무장관이 러시아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내통서를 증명을 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뭐 당시의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을 나중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조사를 해놓은 그것을 다 테이프를 붙여서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만 무척 유리하게 대중 앞에서 법무장관이 직접 나의 특별 그 검사의 의도와는 달리 발표를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돈 엄청 쓰고 결국은 누구도 중요한 인물은 기소하지 않고 주변 인물들만 10몇 명 기소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하죠. 제대로 뭐 감옥에 보낸 사람도 한 명도 없고 650만 달러나 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은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지 되는 내용이다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쩌면 민주당이신 분들은 이 내용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은 너무나 아주 막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발표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 가운데서 6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러면 43% 앞서가는 거니까 43을 빼면 몇인가요? 17%인가요?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달 초에 비해서 항상 이제 그 추세가 중요하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 지지도가 올라갔고 디센티스 후보는 1%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 펜스 6%, 3위는 니키 헤일리와 미니 트럼프라고 불리는 뭐 젊은 사람입니다. 비백 나마스와미, 이 사람이 각각 4%의 지지를 받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것은 뭐 아닌 게 거의 분명하니까요. 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자고 또 그 인도계니까 카멜라 해리스처럼 아시아계이고 여자고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딱 세우면 되니까 그걸 보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론 디센티스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은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것은 뭐 예상을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어제 켄터키주에서 켄터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때는 더 컸잖아요. 켄터키가 더 보수니까. 앞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 전체고, 켄터키주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70%, 론 디센티스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14%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6%나 앞서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조금 정정해야지 되겠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는 아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고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아침에 말씀드리기 조금 상당히 민망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종교 말씀부터 드리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번 이 종교하고 했다가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시는 분들이 4분 가운데 1분이나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요즘에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그러면 공공 종교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뭐 오늘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떠난다 할 때 어느 종교인이 가장 많을까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긴 하지만 그 종파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종교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부 이렇게 볼 때는 일부 공화당 그 보수적인 분들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종교에 관한 것을 넣어야지 된다, 뭐 커리큘럼에도 넣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과는 이제 상당히 좀 반대된다. 일상생활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4%가 그러니까 이제 4명 가운데 1분이 종교를 바꾼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2021년도에는 뭐 16%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23년도 24%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뭐 종교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37%나 돼요. 무종교, 저는 무종교입니다 하시는 분이 37%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 소수인종 개신교 분들,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속한 그런 종교네요. 그 그룹이네요. 그 그룹도 4명 가운데 1명이 종교를 바꾼 적이 있다고 하고,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25% 더
비슷하네요. 히스패닉교 개신교도 24%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신도를 가장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39%. 이건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뭐 한 10년도 더 됐나요? 뭐 사제들의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스캔들, 어린이 뭐 성학대 등등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많이 일어나서 카톨릭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은 무종교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요, 2022년도에 같은 이 공공종교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몇 %나 될까요? 2022년이니까 뭐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64%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75%, 뭐 80%까지 간 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소수의 종, 뭐 불교를 포함해서 이슬람교 등등 다른 종교들도 있고 무종교다 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점점 무종교다 아니면 기독교 가운데서도 종파가 나는 어떤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겁니다. 아무튼 가장 빨리 늘어나는 그룹이 무종교 그룹이다. 요즘은 뭐 한 27% 정도는 된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왜 종교를 바꾸는가? 스위치하는 거예요. 그 이유, 가장 많은 이유는 내가 다니던 그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가르침을 받던 그 종교의 가르침이 안 믿어지기 시작해서 56%, 과반수 이상이네요. 그리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30%, 아마 이 30%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또 가족이 내가 그 믿던 그 종교에서 함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족의 백그라운드 종교가 그 백그라운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게 됐다 하시는 분이 29%였고요. 또 종교계 그 리더의 스캔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27%나 됩니다. 그 밖에 좀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라고 종교를 바꿨다는 분 18%. 그에 비해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종교가 너무 정치화됐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물론 1, 2, 3, 4, 5, 6 여섯 번째이긴 하지만 종교가 너무 내가 그 믿던 종교가 정치화돼서 내가 그 종교를 떠났어 하시는 분들이 17%.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르침이 좀 아니라서 56%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이 부정적이어서 이것도 30%인데 너무 정치화돼서 하는 답변은 17%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가 이어지는 얘기네요. 5년 전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분열됐다. 굉장히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13%만 더 정치적으로 분열됐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백인 복음주의가 아닌 개신교 신자는 17%, 카톨릭 17%. 이분들이 교회가 가장 많이 정치적으로 분열됐다. 이렇게 믿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5년 사이라고 이 계산을 잡았으니까요. 지난 한 5년 사이에 정치적으로 참 많이 분열됐어 하는 게 저도 뉴스를 많이 전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에서 무엇을 가르치게 한다던가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던가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리고 무슨 학교에서도 종교와 분리되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분리하지 않고 특별히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기독교에 대해서만 막 10계명을 어디다 붙인다던가 하면은 또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난 5년 사이에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특히. 그래서 정치적으로 많이 그 분열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주의가 특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뭐 5년 전보다 더 뭐 정치적으로 분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라고
생각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G세대, 지금 뭐 한 11살에서 26살 정도, 이 G세대의 경우는 스위칭을 빨리 한답니다. 이게 다 이제 시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종교를 빨리빨리 바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결과입니다. 종교는 그렇고요. 어제도 또 미국에서 또 많은 무슨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뉴멕시코주에서는 총기 난사로 처음에 3명이었는데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습니다. 뭐 경관도 다쳤다고 하고요. 18살의 용의자는 경찰이 사살했는데 이게 그 나바호족이 있는 북서쪽에 있는 파밍턴이라는 곳, 인구가 5만 명 정도 된답니다. 여기서 한 남자가 주택가 길은 주택가 길인데 그게 요즘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많이 말씀드리네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 건물 앞에서 이렇게 결국은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경찰의 총에 맞아서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아직 경찰이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뭐 이 비디오, 현장 비디오가 요즘은 뭐 틱톡 같은데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핸드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주의 그 하원 의원의 스텝과 인턴도 어제 막 야구방망이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고, 그리고 용의자는 49살이네요. 49살의 용의자는 악의적인 가해와 가중 악의적인 가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후안카 트럼펜이라는 49살의 남자인데 처음에 딱 들어와서 이 의원을 보자고 했는데 그 의원은 무슨 어디 리본 커팅에 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아주 가벼운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주에, 이게 미국인 거죠. 콜로라도주에 한 남자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딱 그 운전을 하고 있다가 경찰이 스탑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와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강아지를 운전석에 앉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짐작 다 되시죠? 강아지를 운전석에 앉히고 이 남자가 이제 패신저 여기에 앉았는데 끝에 가면 또 미국적인 게 또 나옵니다. 앉아서 스프링필드에서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프링필드가 인구가 그렇게 적나요? 1,300명밖에 안 되나요? 콜로라도 스프링필드가 인구가 굉장히 생각보단 작네요. 토요일에 밤 11시 30분에 30마일 존에서 52마일로 달리니까 경찰이 스탑하라 했죠. 그래서 경찰이 이 과정을 전부 본 거예요. 이 사람 술에 취한 게 분명했고, 술에 취했으니까 자리 바꾸고 하는 것도 다 봤어요. 경찰이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이 남자가 강아지가 앉았던 그 패신저 사이트에서 나와서 결국은 뭐 다 이렇게 해서 뭐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20야드를 또 도망갔대요. 도망가다가 결국은 체포됐는데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경관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아지는 다행히 체포되지 않았다. 강아지는 이 음주운전자의 남자의 친구 집으로 보냈고, 남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강아지는 혐의가 없고 다만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 강아지에게 경고했대요. 만약에 음주운전자와 자리를 바꾸고,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아들이 다행히 뭐 운전면허는 있는 정도의 나이예요. 그러면 정말 안 되죠.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네가 나가서 운전했다고 해. 뭐 이런 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술 취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이 너무 순박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순박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잠시 뒤에 이제 오늘의 미국의 이제 중요한 뉴스, 탑뉴스는 탑뉴스인데 새로울 것이 극히 드문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탑 정치인들이 지금 미국이 2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채무불이행, 디폴트 되는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무디스가 예측하기를요, 만약에 미국이
이 채무 상한선을 높이는 협상에 실패를 해서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평판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돈 빌릴 때 이자율 높아지는 것 그렇고 그리고 푸드 스탬프 말씀을 제가 그동안 좀 안 드렸었던 것 같은데 푸드 스탬프라든가 주택 보조금 뭐 군인 베네핏이나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는 그렇다 하고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소득층이 뭐 피해를 볼 것 같죠? 피해를 봅니다. 많이 중간층과. 그런데 고소득층은 또 어디서 보냐면 고소득층은요.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뭐 8시간 일하고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투자 환경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또 큰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건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중간층 또 뭐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크레딧 카드 이자율도 당연히 올라가고 또 은퇴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연금은 물론 당연히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내가 뭐 40대이다, 뭐 55세 아직 은퇴할 날이 많이 남았다 하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당장 올해 은퇴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채무불이행이 딱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지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마켓을 불안정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답니다. 이 수익률이 도대체 그 투자가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많이 올라가고 어떤 게 내려갈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도 좌파 성향의 띵크탱크입니다. Third Way라는 띵크탱크는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은퇴자들이 물론 그것도 은퇴연금 액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한 2만 달러 정도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10월 달까지 세금 보고하시면 되고 은퇴연금 그때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건 지난번에 해놨어야 되네요. 근데 어쨌든 항상 그 은퇴연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하이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 중간 것이나 생각을 하고 백업 플랜을 해놔야지 되는 거죠. 이래서 미국에서 레이니 데이 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이제까지 한 번도 장기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일어난 적이 없지만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저렇게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레드라인이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백악관이 원하고 있는 것이 레드라인이야. 엄청나게 깎아야지 돼. 백악관으로서는 선거철에 도저히 그건 깎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백업 플랜.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네요. 백업 플랜을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무슨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뭐 1년에 몇 번은 휴가를 가야지 말이야. 그게 더 생산적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누가 안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당장 렌트비를 못 내고 종업원 돈을 못 내는데 어떻게 문 닫고 휴가를 갑니까? 안 그래요? 주인장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저는 안다니까는요. 아이 참. 아무튼 그래서 백업 플랜을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반인들이 이 정도 규모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식이든 그 계산이야 뭐 전문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백악관과 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떻게든 채무 불이행 막아서 내 크레딧 카드 이자율 안 올라가게 하고 은퇴연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손해보지 않게 협상을 해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있죠. 로비스트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협상해라. 협상하지 않으면 표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협상을 하지 않아서 좋아할 사람들도 정치인 가운데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정치인들도 그다지 뭐 플러스가 되진 않거든요. 밋 롬니가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겠죠. 이거 봐라. 이 행정부에서 역사상 없었던 채무 불이행까지 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하시오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하나도 이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로비스트가 되십시오.
18살에서 29살 사이 젊은 층에서의 크레딧 카드 채무 불이행이 이미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이게 코비드 때 막 돈이 있고 했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때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졌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레이니 데이를 위한 어떤 백업 플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빚만 잔뜩인데 세이빙은 없고. 해서 크레딧 카드는 점점 타이트해지고 요즘에 아마 주변에서 전에는 그래도 은행에 좀 전에 안 그랬었는데 은행에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 하면서 크레딧 카드 점점 이거 30% 넘으면 안 되는데 쓰는 돈 하면서도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그게 더 심하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해서 1, 4분기에 올해 18살에서 29살 사이는 채무불이행이 8.3% 조금 있으면 10명 가운데 1명 되네요. 1년 전에는 5.1%였거든요. 그리고 30살에서 39살 사이는 6.27% 코비드 전보다 높습니다. 지금 채무불이행 비율이 45세 이상은 5% 이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18살에서 28살이면 대학 졸업하고 막 뭐 이제 6월 30일까지만이고 그 다음부터는 학자금도 갚아야지 되잖아요. 그거 넘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딱 뭐 학자금 갚아야지 될 시기에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힘든가,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더 힘드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스트레스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받다 내가 포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당장 지불해야지 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경제적인 스트레스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불해야지 될 게 있을 때 그걸 지불해야지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채무 불이행 되면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다라는 것들이 오늘 아침에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루디 줄리아니와 마샤 스튜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샤 스튜어트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엇갈리실 것도 같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었는데 중간에 아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커지면 캠페인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소송을 당했는데요.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놀리 던피라는 그 루디 줄리아니가 소유한 회사가 여러 개예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뭐 검사하다가 뉴욕 그 시장하고 나서도 조금 뭐 별로였는데 딱 그 정치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잘 처리하면은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도 하죠. 루디 줄리아니가 9.11 사태 그때의 그 처리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일을 해서 뭐 도미니언 등등까지 왔는데 결국은 어제 뉴욕의 대법원에 이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10,000,000 손해배상이랍니다. 2019년도에 고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그 소장에 보면은 본인을 고용하고 나서 고용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답니다. 뭐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하고 늘 바이아그라를 복용을 하고 너는 나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직업의 요건이다 라고 하고 뭐 오럴 섹스를 강요하고 알몸으로 일하라고 하고 비키니를 입고 일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성조기가 그려진 짧은 바지를 입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라고 하고 뭐 이래서 아주 힘들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뭐 아침에도 술 마시고 점심에도 술 마시고 저녁에도 술 마시고 너무 자주 취해서 예측 불가능했고 뭐 70페이지 정도 그 고소장이 길이가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언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아주 자주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이 루디 줄리아니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여성은 그 녹음 테이프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로 한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이 루디 줄리아니도 뭐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했는데 그 이혼 소송 그 과정에 있으면서 지금 그 여자가 몰라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은 너에게 얼마를 줄게 하고 돈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70페이지나 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누구를 사면시켜주고 그것을 돈거래로 하는 것. 뭐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앞으로 그 법 담당관들이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무슨 200만 달러에 사면을 거래를 해서 뭐 100만 달러씩 뭐 나눠 갖기로 했다던가 이런 온갖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70페이지 안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뭐 그래서 이 뉴스는요,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워낙에 그 루디 줄리아니가 유명한 사람이었고 뉴욕의 시장이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또 그 내용 자체가 제가 라디오로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상당히 막 구체적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매체에서 이 같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샤 스튜어트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살림의 여왕에서 이 마샤 스튜어트의 프로그램을 보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요. 마샤 스튜어트가 81세인데 81세의 수영복 차림으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그 수영복 커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올해 이제 4명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왔는데 마샤 스튜어트가 우선 보면은요, 하얀색 그 수영복을 입었는데 원피스인데 원피스도 반만 돼 있는 원피스처럼 보이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마샤 스튜어트가 내부 거래로 감옥살이를 5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 뒤에 다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전에는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늘 뭐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음식을 하고 지금도 이제 마이클에 가면은 스티커 마샤 스튜어트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스티커가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자주 사거든요. 비싸도.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많은 크래프트 하는 것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 살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고 또 텔레비전 퍼스널리티 친한 뭐 친구들 뭐 래퍼들과도 같이 작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잡지 마샤 스튜어트 잡지가 뭐죠? 마샤 스튜어트 리빙이죠. 홈디포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홈디포 딱 계산대마다 마샤 스튜어트가 막 가드닝 뭐 이렇게 하는 거 소개하는 거 커튼 같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샤 스튜어트가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81세로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수영복도 막 지퍼로 된 수영복도 있고 하얀색 입고 막 오렌지 색깔로 뭐를 막 입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는 캐더링으로 시작을 해서 1990년대에 완전히 마샤 스튜어트 왕국을 만들어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억만장자가 됐다. 2004년도에 내부 거래로 감옥에 들어가서 5개월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여전히 이제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를 하는데 음식에서부터 뭐 스눕덕과도 협업을 하고 하는데 변화를 끝내면 끝이다. 81세 여성이 하는 얘기예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수영복 입고 일생일대에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칠 리가 있겠는가. 많은 여자분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좋겠다. 진화하고 두려움 없이 살고 그 모든 것이 좋다 하는데 저는 이런 변화는 꼭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마샤 스튜어트가 예쁘잖아요. 예쁜데 얼굴은 너무 젊습니다. 아직도 81세. 뭐를 많이 한 거죠. 너무 젊은데 가슴은 한번 보세요. 뭐 어디든지 찍으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 나이 든 여성의 그 가슴을 또 반은 왜 내놔야지 되죠? 그 반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도전이 좋다고 하는 게 제가 올드 패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얼굴이 너무 손을 많이 봐서 너무 얼굴이 예쁜 거예요. 얼굴은 예쁜데 가슴은 또 그렇지 않고 하니까 조금 저로서는 마샤 스튜어트는 이렇게 좋다고 하고 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런 것을 뭐 팔아야지 되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하고 얘기거리가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저만의 올드 패션드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에 비해서는요. 5월 14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마샤 스튜어트와 구태여 비교를 하자면 글로리아 몰리나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했고 시의원도 했고 최초의 라티나 주 하원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그 바탕을 뿌리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트 LA에서 태어났잖아요. 멕시코에서 이민 온 엄마 아빠 사이에서 해서 끝까지 그 멕시칸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소수 인종이기도 한 모든 것을 다 정치를 할 때 쏟아부었던 글로리아 몰리나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